안녕하세요. 손정민입니다. 음악은 시대별로 인기가 있는 장르가 늘 있어 왔습니다. 요즘은 K-팝이 대세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불멸의 인기를 얻는 그런 명곡들과 음악인들이 있습니다. 척박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락 음악 현장 속에서도 정말 한국인들의 감성을 지닌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콕 박힌 음악들을 만들어낸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그룹 부활이죠. 네, 그래서 오늘 TV특강에서는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이분은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김태열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김태원 씨와 함께하는 게 더욱더 의미 있고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부활은 뭐 30년을 왔지만 그게 사실 뭐 저희 힘으로 온 건 아니죠. 그 뭐 음악이라는 게 듣는 사람이 존재해야 사실은 음악을 할 뭐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잘 안 나오지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패션은 가장 최신인데요. 그래요? 네. 너무 멋지세요. 우리 제 옷을 관장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갖고 오시면 저는 입는 겁니다. 옷걸이가 좋으니까 이렇게 멋지시네요. 고맙습니다. 힘을 주셔서. 네. 얼마 전에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공연을 하셨잖아요. 네. 프렌즈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 30주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락 음악 시장의 현실이고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이 왜 30주년인데 그걸 인터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해서 크게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느낌도 들고 좀 수줍고, 락커들이 좀 수줍어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분 덕에 그래서 그 언어에 제가 용기를 얻어갖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또 저희 보컬이 10명째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1대 보컬 김종서 씨와 네. 5대 보컬 박광기 씨가 네.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또 아주 아름답게 공연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10명의 정말 대단한 보컬들을 배출해 내셨는데 보컬을 찾는데 뭔가 특별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거는 거의 가시겠죠. 가시시네요. 아니, 그걸 모릅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인연이 되면, 때로는 2,000분, 3,000분 정도로 오디션을 봐도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좌절해서 그 오디션을 보고, 좌절해서 제가 이제 있을 때 어느 다른 동네에서 한 분이 나타나서 1대1로 그냥 붙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을 완성되어진 상태에서 만나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부활 활동을 하신 지 30년, 그리고 그 전부터 디엔드라는 그룹에서부터 하셨는데, 지금까지 음악을 할 수 있고 부활을 이렇게 지탱해 올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충실하면 어느 날 30년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30년 동안 제가 뭘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고, 굉장히 위험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음악에 미쳐서, 음악에 미친 건 사실이니까. 네. 네,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왔더니 이제 30년이. 후딱 가버렸어요. 그런 거
많은 일들이 뒤돌아보니까 있었지만. 그렇게 됐네? 네,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30년이라는 게. 지금 현재가 더, 저는 뭐, 계속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 현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저희 너무 영광스러워요. 아유, 제가 더 영광이죠. 그래서 부활의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감성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곡을 쓰실 때 뭐 염려를 이렇게 특별히 두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속에서 이런 가사들이 나오나요? 엄청난 사건을 겪거나 시련을 겪어야 나옵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근데 뭐, 그랬을 때마다 나왔던 기억은 납니다. 그쵸.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사실 다 듣고 싶은데, 그건 잠시 후에 듣고, 제가 궁금한 점들을 조금만 더 질문을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밴드는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10명의 보컬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어오면서 30년이 흘렀는데, 이런 인연을 맺다 보면 이렇게 밴드 안에서 사람들 관계 유지가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조율을 하셨나요? 일단 제가 리더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리더라는 생각을 할 경우, 전체가 무너지는 걸 알아요. 30년 동안 이 경험에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더 많다, 뭔가를 아는 게 더 많다는 것도 혹시 있다면, 그거를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늘 질문을 하고, 늘 배우려고 하고, 멤버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뭐, 부활이 힘들 때는 각자 뭐, 부활만 해야 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잡을 해라. 뭐, 부활이 가난한데 어떡하겠냐. 뭐, 드럼 최재민 씨는 뭐, 당시에 뭐, 7080 드러머로, 뭐, 이렇게, 일종의 저거죠. 세션 매니저. 네. 네. 그럼 서지혁 씨는 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멤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 네. 어떤 그런 자존심이나, 뭐, 이렇게 락컨대, 뭐, 이런 거를 버리도록 저는 86년도부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뒷세계에서는 굉장히 의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10명의 보컬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리더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해서 떠난 친구도 있고 너무 잘 돼서 떠난 친구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뭐랄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렇게 복수심이라든가 또 원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스스로 좀 이렇게 삭히는 그게 30년이죠. 그렇죠. 네, 그 삭히는 버릇이 현재 그 버릇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가 부활이. 그래서 이번 30주년 콘서트에도 초대 보컬 김종서 씨도 나오셨는데 네. 정말 이런 인연을 그러니까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거죠. 그거 뭐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질 못해요. 한 500살 살면은 네. 그러면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뭐 적당히 거기서 거기까지인데 거기서 뭐 싸웁니까? 네. 정말 멋지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정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직접 김태원 씨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더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러분? 김태원 씨께 정말 부활의 30년간의 그런 기뻤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쫙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네. 원래 음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그의 말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가끔 어디서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뭐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은 제가 제 얘기가 그럼 뭐 근데 표정들이 저보다 더 엄청난 경험을 하신 표정들이신데 저희 작은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반에 한 70명 정도,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60, 70, 꽉 차죠. 선생님은 한 분이고, 이런.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타 학교에서 가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화기죠. 그 당시에는 왜 부모님들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하면은 이사 자체를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근데 그 소녀가 보통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냥 그 당시 풍금이죠. 그 풍금에 가서 풍금으로 베토벤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눈에 반하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교생이 그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교생이. 그러니까 한 800대 1 확률이,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 소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음률이구나.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숭실중학교라는 곳이에요. 합창이 유명한 학교인데 10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근데 거기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있는데 음악 선생님한테 제가 또 반합니다. 저보다 한 10살 많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이제 그 합창단을 만든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또 노래도 못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합창단에 들어가죠. 그래서 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크게 하진 못했는데 뭔가 옆 사람과 사선에서 나오는 이 음률과 제 음이 섞일 때 어떤 합창의 아주 오묘함인데요. 섞일 때 느끼는, 그러니까 혼자 솔로로 하는 것도 멋이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게 있구나 하는 그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감동한 테마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굴러다니던 통기타를 독학으로 치게 되죠. 그러면서 노래책을 사갖고 노래책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코드가 써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 어떻게 라든가 나 어떻게 이런 거 동네 꼬마 녀석들 아주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걸 다 기타로 혼자서 그냥 골방에서 몰래. 왜냐면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하나 잘하는 거 없는 친구인데, 어느 날 소풍에서는 가끔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각 학교마다 뭔가 경쟁을 하는 그런 타임이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통기타로 한 1년 정도 혼자 연습한 거를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시선에서 제가 그 시선에 매료돼갖고 저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힌트를 얻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로 그냥 통기타에서 일렉트릭으로까지 가는 전기 기타까지 가는 그런 상황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거의 저희 쪽 동네에서는 서대문구인데요. 그쪽에서는 거의 랭킹 한 3 정도에 들 정도의 아마 고수들이 많았지만, 네, 그 정도로
독학으로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레코드를 카피하면서, 레드 제플린을 그 바늘로 카피하면서. 그리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무대를 서고 싶어서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괴롭혀서 얻은 그 일렉트릭 팬더라는 기타를 한 대 사갖고 2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 약속을. 그리고 그걸 갖고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죠. 광주, 마산, 용인, 온양 뭐 이런 데 가서 하루에 1,000원씩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낮엔 할 일이 없으니까 500원어치 다방에서 뭐 쌍화차 같은 거 먹으면서 TV가 나오니까 TV 구경하다가 밤 되면 나이트클럽에서 5스테이지를 하고 30분씩 5스테이지를 하고 1,000원을 받죠.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뭐 병이 날아다니고 막 그 술을 드시는 분들의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올라서 노래를 하신 분도 있고 뭐 아니 뭘 던진다거나 뭐 그런 사건을 맞이하면서 아 우리나라 밴드의 현실이 이렇구나. 나는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와서 만든 밴드가 디엔드입니다. 디엔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마지막에 스칼렛 오하라가 타라에서 다시 태어날 거라고 자기는 할 때 다다다다 나올 때 나오는 디엔드지요. 시작을 의미하는 디엔드입니다. 그리고 디엔드란 팀으로 전국을 조건 없이 페이 없이 그냥 공연을 다녀요. 그때 있던 멤버들이 지금 위단탄 조용필 위단탄 선생의 이태윤 씨와 지금 언더그라운드에서 뭔가 큰 언더그라운드 가난한 음악인들을 위해 하고 있는 발굴하는 김병찬 씨와 이런 분들이 다 1집의 멤버들입니다. 이승철 D&D의 멤버들이죠. 이승철 씨도 좀 잘 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가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종로에서 공연을 하면은 앨범도 없는데 한 500에서 600분 정도 모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강남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신대철 씨가 듣습니다. 듣고 소문을 듣고 왜냐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잘. 그 시대는 그런 시대고 그런 락의 태동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사실은 그 베이시스트가 노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치면서 노래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뭐 어느 쪽에 뭐 누가 노래를 잘한다 해서 가서 만난 게 김종서입니다. 네, 김종서 씨하고 에너지가 배가 되죠. 그러니까 1,000명씩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신하이는 프로포즈를 했고 같이 조인 콘서트도 하고 강남과 강북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경쟁 구도는 아니었고요. 뭐 재밌으라고 제가 한 얘기 드리고 사실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겠죠, 사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운명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종로 2가 파고다 연극관이라는 데서 공연을 하는데 입장료가 1,000원이었습니다. 하는데 어떤 지나가는 한 분이 그 허름한 포스터를 보고 보신 거예요. 우리 공연을. 보고 제가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외모가 이 정도로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좀 그랬습니다. 근데 굉장히 히스테리가 심하고 음악에 미쳐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5m 가까이도 저한테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기실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백강기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민혜경 씨 오빠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몰랐죠. 그리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오셔서, 야, 너
아니, 당신은 언제부터 이 사담을 나누다가 지미 헨드릭스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저한테 기타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한 거죠. 말았는데, 그분이 부활 1집을 내도록 작전을 피죠. 네. 이름을 부활로 개명을 하고, D&D에서. 부활이 더 낫지 않느냐. 다시 태어나는 게. 근데 당시에는 그 이름이 굉장히 좀 촌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종교도 없었고, 저는 톨스토이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이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진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1집을 발표하고, 나름대로 한 500장 정도 나갈 줄 알았던, 별로 이렇게 인생에서 큰 기대를 하면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고맙고, 그런 스타일이었지. 근데 이게, 의외로, 이게 대박이 나죠. 희야가. 네, 그건 제가 쓴 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집을 내고, 그 여파로. 이 집은 거의 제 일기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둡습니다. 음악이. 그리고 이제 사건이 나죠. 이태원에서 이승철 씨와 제가 체포가 되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팀이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백강기 씨가 매니저를 했었고, 저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너무 고집불통이라, 음악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잘. 현명하지도 않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부활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승철 씨는 솔로로 나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잘 되고. 92년까지, 89에서 92년까지 저는 더 마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을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간접 자살이죠. 그러니까 직접 나한테 무언가를 해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는 서서히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걸 선택한 거죠. 제가. 그때가 23살, 2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백강기라는 분이 또 다시 나타나요. 92년도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뭔가 네가 이 상태로 이렇게 끝나면은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희망의 불씨를 준 거죠. 그 불씨라는 것은 요만한 불씨입니다. 그걸 주면 제가 불을 잘 받으면 타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곡을 시작했죠. 그래서 만든 곡이 사랑할수록입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은 우리가 희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희야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어떤 1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팔죠. 부활한 겁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촌스러운 이름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죽을 때까지 내가 갚아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먹게 한 앨범입니다. 1993.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모든 걸 다 끊고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팀이라는 게 지금도 언더그라운드에 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국카스텐 이런 친구들이, 하현우 그런 친구들이 사실 언더그라운드 출신입니다. 근데 홍대 지하죠. 제가 83년도에 1,000원씩 받으면서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형태와 같습니다. 근데 밴드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에 뒤지지 않은 정도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노브레인이나 크라잉넛이나 국화스텐이 나오는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가면 커피도 좋지만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이게 또 뭐가 얘기가 여기 갔지? 잠깐만. 그래서 척박해서 또 다시 또 김재기 씨가 사랑할수록 불렀던 김재기 씨가 돌아가시고 또 기로에 전 놓이죠. 그러니까 뭔가 왜 저한테 그런 시련이 자꾸 오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다시 좌절을 해요. 늘 좌절을 하고 또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한번 좌절하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집 밖을 안 나가요. 창밖으로 계절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칩거를 합니다. 그래서 또 93부터 2001까지 있는 듯 없는 듯 낚시터에서 인생을 살죠. 찌도 안 움직이는 낚시터에서 그냥 있었어요. 있다가 80년대에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이승철 씨가 와서 프로포즈를 해서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곡을 2002년대에 발표하죠.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하면 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만이죠. 그 공식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 늘 그게 반복이에요. 너무 자만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여러분께 받는 것에 대한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더 뭔가 욕심을, 이게 자만이거든요. 그래서 또 팀이 또 깨집니다. 이승철 씨가 탈퇴하고 2002입니다. 그리고 2008까지 또 기로에 쓰죠. 제가 이제는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없다. 그동안 잘했다, 김태원. 이러는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지인의 소개로 예능을 하기 시작하면서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예능을 합니다. 근데 그 보람이 저도 살고 부활도 사는.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팀이 있어야만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홍대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친구들이 나이가 50이 돼도 저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모일 수 있다는 어떤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공연을 보면은 거의 연령대가 한 3, 4, 50대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물론 일어서서 점프를 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이게 시선이나 동공을 보면 과거를 회귀하는 왜냐면 1986년부터 음악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희아가 카페에서 나올 때 어떤 그때 누굴 만났었고 이런 그 음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타임머신이. 그래서 현재 스코어 저는 최근엔 예능을 안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95.9입니다. MBC. 네. 8시 반에서 10시까지. 원더풀 라디오. 김태원입니다. 시작합니다. 배철수 다음에 바로 나와요. 항상 들어주시고, 문자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어떤 프로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중복이 돼도, 제가 계속 창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이해하고 좀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번째 보컬이 이제 김동명인데요.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다가 발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하는 말로는 병에 자신의 편지를 넣고 뚜껑을 닫고 바다에 던졌는데 그게 떠다니다가 몇 년간 제가 우연히 그 병을 집었는데 그 안에 그의 노래가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음악을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친구인데 음악을 할 곳이 없는
잠깐만 5년 동안.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이제 그만해라. 포기 너무 너무 이상 아니니 그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떤 회사를 들어가서 한 5년간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세일을 합니다. 팔고 뭐 이런.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처음 만나고 바로 그 친구의 부모님을 같이 만났는데요. 그 아버님은 저하고 동갑이시고 65년생이시고 그 아버님의 느낌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의 그 시선이 마지막으로 동명이가 그 어떤 대학에서 노래를 할 때 그 마리아라는 노래 했대요. 윤아중, 김아중 씨가 옛날 영화에서 했던 그 고음을 여자 키를 남자가 그냥 그게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래서 저 사람은 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나이가 이제 거의 30 가까이 됐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꿈을 포기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의 그 오묘함과 거룩함에 대하여 제가 겪은 것들이 다 그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뭔가 팍팍팍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고 그 시간이라는 그 오묘함이 거대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어떤 근데 물론 현재를 굉장히 충실히 살아야만 되는 조건이 붙죠. 이 현재가 얼마나 사실은 때로는 얼마나 지루합니까? 지금 현재도 김동명 씨는 히트곡이 없어요. 저는 곡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또한 제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겠죠. 말만 하는 거지. 왜냐면 빨리 곡을 써야 되는데 1년 반 동안 곡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순수의 고갈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K본부에서 부의 명곡이라는 왜냐면 그 친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디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리더로서 뭐 프로포즈가 오면 무조건 합니다. 저는 게으른데 그 동명이를 위해서 하는데 물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하얀 손수건이라는 노래를 트윈폴리오가 70년대에 발표한 60년대인가? 발표한 그 곡을 윤형지 선배님이 발표한 곡을 저희가 리메이크 했는데요. 그 리메이크를 하다 보니까 글쎄요. 아시다시피 불의 명곡은 크게 이슈가 악기가 많거나 이벤트가 없으면은 당선 1등을 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에 차 있었죠. 그런데 저희 베이시스트가 서재혁 씨가 형님 그 청춘 합창단 분들 아직 활동하시냐고 그래서 그럼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 그분들을 초대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얀 손수건에 그 청춘 합창단 그것도 한 5, 6년 전이죠. 제가 남자 자격할 때 지휘했으니까. 그 시간대, 그때의 그 시간과 70년대의 트윈폴리오와 시간이죠, 다. 그리고 현재 스코어와 김동명의 갈증과 이런 아주 긴 시간의 틈으로 그게 한 무대에서 딱 불려졌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는 그런. 왜냐면 감동을 하는 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척하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그 매 순간을 굉장히 충실하게 그 현재를 살았을 때 다가오는 그 어떤 시간의 오묘함과 거룩함이 아닌가. 그래서 김동명 씨는 지금 부활의 10번째 보컬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형들을 보면 고개를 못 듭니다. 그 고개를 못 듦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음악이라는 게 꼭 1등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그 김동명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걸 믿질 못해요. 그 친구가.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태원 씨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건 별로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능을 한 2년 동안 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잊혀지는구나. 그냥 그래. 때로는 잊혀지는 게 나아. 그냥 왜냐면 너무 유명해지면서 과거에 작곡이라는 걸 못했거든요. 근데 제 삶의 목적은 작곡입니다. 저는 그 작곡을 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해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예능인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수록 더 순수해지겠지만 음악하는 사람이 너무 깊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마다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떤 비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비밀이 없으면 음악하는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5년 동안 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으로, 이 음률로 여러분한테 보답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활을 30년을 왔다면 부활의 1, 2, 3집을 다 제작을 했고요. 그 1, 2집이 약간 수줍은 얘기지만 100대 명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1, 2집이. 그리고 3집부터 13집까지는 제가 더 심혈을 기울였지만 더 발전하고 더 디테일해지고 하지만 명반으로 꼽히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시간에 관계된 건데 아마 아주 거룩한 무엇일 겁니다. 순수가 결부된. 이렇게 긴 시간 지루한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주시는 그 눈빛이 너무 감사하고 부활 콘서트 때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원 씨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듣고 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본 결과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성 팬들이요. 네. 가장 궁금한 거는 김태원 씨의 러브 스토리더라고요. 러브스토리. 제 와이프하고 저는 1984년 네. 2월 7일 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딱 만난 게 그날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을 하세요? 노래 제목으로 있어요. 멋지다. 이래서 부활 20회 2월 7일이라고. 와,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그런 자기 처음 만난 날에 나를 제목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저도 한 분 소개시켜 주셔야겠는데요. 음악하는 사람은 사귀세요. 네.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 이런 건. 네, 좋죠. 네. 그래서 84년부터 지금까지 제 옆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그 우여곡절이 참 많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속을 많이 썩힌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철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도 철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인생이 저를 만나서 좀 가시밭길이었지만 솔직히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피어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둘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이제 우연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폐로 태어나서 그 아이를 처음에 돌보는 데 있어서 저는 철없는 아빠였고 영화 마라톤 보면 그 아빠가 철없잖아요. 비슷합니다. 네. 엄마가 그의 손을 잡고
잠깐 10년간 살죠. 살면서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친구가 완전히 이제 적응을 해서 네. 그리고 또 제 와이프가 그 어떤 그런 종교를 갖게 되고 사실은 종교가 없었는데 네. 종교 갖게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모의 아픔이 그건 더 큰 거거든요. 그 형제하고. 저는 이제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제 와이프는 지금 그런 부모들을 모시고 그 캠프를 합니다. 네, 그냥 그분들은 전혀 돈을 쓰실 필요가 없고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한 5가족, 6가족 이렇게 해서 그 캠프를 해요. 그 부모들을 위로하는. 물론 그 아이들도 같이 오죠. 네. 그래서 그게 벌써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네.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현재가? 아니죠.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선물이 아닌가. 그 친구는 선물이다 하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감동적인 얘기네요. 막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캠프에 참가하세요. 참가해서. 아, 그럴까요? 도우미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봉사활동 하거든요.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런데 저희가 참여해서 함께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근데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기꺼이 아이고. 참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부인께서는 오늘날 예를 들어서 뭐 30주년까지 이렇게 부활이 왔는데 그 과정을 다 함께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리드 보컬들도 바뀌는 거며 뭐 함께 부활 식구들을 다 만나뵀을 텐데 어떤 그런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시나요? 음악적으로는 어떤 조언도 안 해요. 그리고 김종서 씨가 친구니까 네. 그 연배가 저하고 동갑이니까 네. 85년부터 역대 보컬을 다 봤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뭐랄까 좀 센 편이라 이렇게 어떤 보컬도 제 와이프한테 약간 쩔쩔맸어요 다. 정말로. 왜냐면 이게 오롯이 딱 개념이 서 있었기 때문에 늘.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뭐 역대 보컬 누가 나와도 지금도 뭐 김정서 씨도 그래요. 제 와이프가 딱 나타나면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직까지도요. 대단한 파워를 박완규 가지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동공을 못 보죠. 그분을 한번 모셔야겠는데요. 다음에 뭐 와. 최근에 또 책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뭐더라? 모든 순간에 이유가 있었으니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멋지시네요. 굉장히 든든하시겠어요. 이제는. 근데 뭐 저는 기록의 아빠라 네. 뭐 이렇게 그 친구가 오면은 좀 맛있는 거 가끔 이렇게 냉장고에다 꽉꽉 재워놓고 가는데 뭐 설렁탕이나 뭐 네. 너무 재밌네요. 그 아무튼. 친구가 오면 좀 먹고 없으면 또 그냥 뭐 저 누른밥에다가 김에다가 그냥 이렇게 참치캔 하나 해서 먹고.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정말 솔직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매력적이시죠? 네, 지금까지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0번이나 메인 보컬이 바뀌어오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락 음악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여준 그런 대단한 그룹 부활의 리더로서 정말 뿌리죠. 이렇게 묵묵히 함께 지탱해 주셨는데요. 김태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40주년, 50주년 정말 어떤 아름다운 음악 이야기로 채워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에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아우, 영광입니다. 자, TV 특강 오늘 김태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김태원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을 저희가 또 모셔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